아니 지금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부산 자갈치 시장 한복판에서 한 서양 여성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모습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 이어나갔죠. 이탈리아 최고의 미식 평론가이자 미슐랭 가이드의 자문위원인 그녀의 손가락이 한 상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상인은 방금 전까지 커다란 그물망에 굴을 퍼담고 있었죠. 아니 저렇게 귀한 식재료를 일반인처럼 생긴 사람들이 저렇게나 많이 사간다고. 한두 명도 아니고 저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사간단 말이야. 그녀는 당황한 표정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녀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20년 미식평론가 경력에서도 손에 꼽는 특이한 경험인 듯 했죠. 저 귀한 굴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 퍼담아서 팔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오늘은 이탈리아 미식평론가 마리아 씨가 한국에서 겪은 사연을 재구성해 봤습니다. 바로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리랑 튜브.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미식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마리아 로시입니다. 피렌체의 유서 깊은 미식 가문에서 태어나 20년간 유럽 최고급 레스토랑들을 평가해왔고, 이탈리아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세계 최고의 미식을 자랑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현재는 미슐랭 가이드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죠. 특히 저는 굴요리를 정말 좋아하는 편인데 제 할아버지께서는 늘 말씀하셨죠. 바다의 진주, 굴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미식가의 시작이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자랐고 유럽 최고의 굴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시아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값비싼 식재료를 과한 양념으로 망치고 본연의 맛을 살리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해산물을 다루는 방식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최근 한국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업무 때문은 아니고 친척의 결혼식이 한국의 부산이라는 곳에서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한국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때 시간이 있어서 부산의 여러 곳을 관광하며 다녔을 때였어요. 부산의 자갈치 시장이라는 곳에서의 경험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고 제 가치관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자갈치 시장은 부산에서 가장 큰 수산시장인데 다양한 먹거리도 많고 아주 신기한 곳이었어요. 규모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때가 겨울철이었는데 겨울 제철 식재료들이 아주 많았어요. 둘러보고 있는데 제 두 눈을 의심하게 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설마 해서 가까이 가봤는데 굴을 그물망 같은 데 넣어서 짐짝처럼 막 쌓아놓고 팔고 있더라고요. 옆에서는 굴을 막 가서 이상한 바가지 같은데 담아놓기도 했죠. 사람들은 그냥 뒤적뒤적 거리면서 망에 담긴 굴을 통째로 사가더라고요. 저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도저히 감도 안 왔어요. 가이드분께 저기 적힌 게 가격 같은데 뭐라고 적혀 있는지 물어봤어요. 가이드는 국산 통영산 생굴 1kg에 15,000원이라고 말해주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선 이번엔 제 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1kg에 15,000원이라고? 미쳤나봐. 이건 정말 미쳤어. 이 가격은 말이 안 되는 건데라며 중얼거렸죠. 이탈리아에서는 레스토랑에 가면 한 개에 3만 원이 넘을 정도로 최고급 요리로 귀하게 대접받는 게 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말도 안 되는 싼 가격에 팔고 있었던 것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잠시 넋이 나간 채로 서 있는데 동네 주민 같은 사람들이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몇 킬로씩을 사가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도대체 일반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저 많은 양을 사가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저 귀한 식재료로 뭘 하길래 저렇게 막 사가는 거지? 굴의 가치는 알고 저러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찰나 장사를 하고 있던 한 할머니가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까놓았던 굴을 막 건네시는 게 아니겠어요? 외국인이 앞에 서 있으니 신기하기도 하고 뭔가 챙겨주고 싶으셨나 봐요. 아니 그래도 이 귀한 걸 이렇게 막 줘도 되나 싶더라고요. 굴 몇 개를 까서 주시더니 이상한 빨간 소스를 뿌려 주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당황해서 소리칠 뻔했어요. 아니 이 말도 안 되는 비주얼은 뭐죠? 도대체 뭘 뿌려서 주는 거예요? 제 모습을 본 가이드가 웃으면서
이 빨간 소스가 한국에선 마법의 소스 같은 건데 고추장과 식초를 섞어 만든 거라 매콤하면서도 새콤한 맛이 나서 비린 맛도 잡아줘서 회나 해산물 소스로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굴 요리를 너무 좋아하지만 선뜻 내키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전문가로서의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죠. 조심스럽게 굴을 입에 넣었습니다. 빨간 소스에 찍은 굴이 제 혀에 닿는 순간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매콤하면서 새콤한 맛이 혀끝에 타고 오면서 굴 자체의 고소한 풍미가 살아나면서 입안 전체를 감싸는 것만 같았어요.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맛이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서 놀랬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가격은 매우 저렴했지만 굴 자체는 아주 신선하고 등급이 높았어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죠. 가이드가 어때요? 꽤 먹을만 하죠? 라고 말하면서 한국인들은 겨울철이 되면 당연하게 생굴을 먹고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잠깐의 경험으로 인해 저는 아주 강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굴에 대해, 굴 요리에 대해 더 깊게 알아보고 싶었어요. 결혼식 때문에 잠깐 들린 한국이었지만 직업의식이 샘솟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일정을 짜기 시작했어요. 저는 며칠 더 한국에 머무르면서 정보를 수집해보기로 결심했어요. 다행히 가이드도 시간이 맞아서 며칠 더 함께 하기로 했죠. 가이드와 함께 굴 요리를 맛볼 일정을 만들어보기 시작했어요. 일정을 만들면서 놀라웠던 점은 이탈리아 같았으면 레스토랑에서 귀하게 대접받는 음식이라 일정 잡기도 힘들고 비용적인 문제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굴 요리를 검색하니 일반 음식점 같은 곳들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음식점이 너무 많이 나와서 당황했죠. 한편으론 한국에선 이 귀한 재료의 가치도 모르고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우선 가볼 만한 곳 몇 곳을 추려냈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검색했던 가게로 찾아갔어요. 다양한 굴 요리를 파는 굴 전문 음식점이었어요. 레스토랑은 아니었고 일반 음식점 같이 생긴 곳이었어요. 약간의 걱정을 안고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저는 꽤 당황하고 말았어요. 아주 맛있는 냄새가 제 후각을 자극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식당은 한옥 같은 느낌을 살려서 인테리어를 한 곳이었는데 분위기도 생각보다 좋았어요. 주방 안쪽이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았는데 한 할머니가 뭔가 피자 비슷한 걸 굽고 있었는데 아주 구수한 냄새가 풍겨왔어요. 가이드에게 무슨 음식인지 물어봤는데 전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전통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피자처럼 반죽 위에 다양한 토핑이 얹어진 음식이었는데 아주 얇은 밀가루 반죽에 다양한 채소와 굴이 올라간 굴전이었죠. 어떤 맛일지 호기심이 생겨서 참을 수 없었어요. 메뉴판을 받았는데 너무도 다양한 음식들이 나열되어 있어서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튀김, 국물 요리, 전, 무침 등 아주 다양한 요리 기법들을 사용한 음식들이었어요. 과연 맛이 어떨지 궁금해서 메뉴판에 있는 모든 음식을 시켜버렸어요. 잠시 후 음식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큰 기대감이 없었는데 음식을 보니 비주얼도 매우 좋았고 좋은 냄새가 나서 맛이 너무 기대되더라고요. 저는 굴전이라는 걸 먼저 먹어봤어요. 형태가 피자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도무지 어떤 맛이 날지 상상이 안 돼서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굴전은 꽤 얇으면서 야채 위주의 음식인 것 같았어요. 가이드가 그냥 먹는 것도 맛있지만 간장이라는 한국 전통 소스에 찍어 먹으면 그 풍미가 더 살아날 거라고 조언해 주더라고요. 전과 간장의 조합이 전혀 상상이 안 되었지만 가이드의 말처럼 굴전을 간장에 살짝 찍어서 한 입 베어 먹어봤어요.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맛이 나더라고요. 기름의 구수한 맛과 야채와 굴의 조화가 희한하게 어우러지면서 간장을 만나 깊은 맛이 입속을 감싸더라고요. 아니, 엄청 단순해 보이는 음식이었는데 이렇게 다양하고 깊은 맛을 낼 수 있는지 너무나 신기했어요. 이어서 굴튀김을 먹었는데 굴전과는 또 다르면서 튀김 특유의 고소함과 살짝 익은 굴의 식감이 어우러져 다양한 맛이 나더라고요. 저는 처음 먹어보면서도 맛있고 신기한 맛에 충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한국 사람들이 굴 요리에 진심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굴은 생굴로 먹었을 때가
가장 본연의 맛을 잘 느낄 수 있고 최고의 맛을 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 상식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굴무침을 먹었는데 양념의 자극적인 맛과 생굴의 고소한 맛이 어우러지면서 조화가 이루어지는 맛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굴에 양념을 한 후 발효를 시켜 굴젓이라는 것도 만들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굴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산물을 젓갈로 만들어 재료의 숙성된 깊은 맛을 끌어올려 또 다른 차원의 음식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다양한 굴 요리를 맛본 충격에 이게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20년간 쌓아온 미식의 세계관이 무너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유럽은 다양한 식문화가 발달되어 있지만 특히 제 고향인 이탈리아가 다양성과 맛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에요. 잘 알지도 못하는 동양의 나라에서 이런 다양하고 맛있는 요리법을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이날을 계기로 세계적인 미식 평론가라고 자부했던 제가 한국의 굴 문화에 충격을 받고 그동안의 편견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음식은 예술이라고 생각했어요. 값싼 대중성을 추구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예술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미식 평론가로 살아온 제 평생의 신념이었죠. 20년간 유럽 최고의 레스토랑들을 평가하며 제 리뷰 하나에 수많은 식당들이 문을 닫거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기도 했죠. 특히 저는 해산물에 관해서는 타협이 없었어요. 제 가문은 대대로 지중해의 최고급 해산물을 다뤄왔고 할아버지는 저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다의 진주, 굴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자는 결코 진정한 셰프가 될 수 없다. 저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자랐습니다. 30이 되던 해, 저는 프랑스 최고의 굴 산지를 직접 돌아다니며 유럽의 굴 문화라는 책을 썼고 이 책은 미식 평론계의 바이블이 되었습니다. 한 개의 굴에는 바다의 역사가 담겨 있어요. 그걸 킬로그램으로 팔다니 야만적이기 짝이 없죠. 저는 아시아의 음식 문화를 늘 경멸해 왔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양념으로 재료 본연의 맛을 해친다고 생각했고 특히 해산물을 다루는 방식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초밥이라고요? 신선한 생선을 쌀밥으로 망치는 행위죠. 베트남의 피시소스, 완벽한 생선의 시체네요. 저는 독설가로 유명했죠. 하지만 그 뒤에는 나름의 자부심이 있었어요. 수백 년에 걸쳐 완성된 유럽의 미식 문화를 지키고자 하는 사명감이었죠. 제 할아버지는 단 하나의 굴을 위해 일주일을 기다리셨어요. 최고의 순간, 최고의 온도와 습도에서 그 한 개의 굴을 맛보시는 거죠. 그게 진정한 미식인 것이었죠. 그런 제가 우연히 한국의 굴 음식을 접한 후 가치관의 변화가 생겨버린 것이죠. 저는 이탈리아로 돌아와 한국의 굴과 음식 문화에 대한 더 깊이 있는 탐구를 하고 싶었어요. 다큐멘터리 형태로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여러 곳에 문의를 했죠. 하지만 대부분의 방송사가 예전의 저처럼 보수적이었어요. 충분히 이탈리아의 요리들이 뛰어난데 굳이 한국까지 가서 촬영을 할 필요가 있냐는 이유에서였죠.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도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세계 2위의 굴 생산국이며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어요. 한국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음식 문화와 굴의 생산량이 만나 아주 다양한 굴요리가 발전했다며 자료를 보여주니 방송사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는 방송사 한 곳과 계약을 하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방송사에서는 완전히 의심을 거둔 게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세계 2위의 생산량을 갖추고 있지만 1위는 중국이고 중국만 보더라도 음식 쪽에서는 품질이나 관리가 안 좋기로 유명한데 한국도 비슷한 상황일 거라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어요. 사실 저도 정확한 상황은 몰랐기에 걱정이 있기도 했죠. 방송국에서는 저 말고도 보수적인 평론가 한 명을 더 초대해서 함께 촬영을 하도록 했어요. 저도 좀 더 객관적인 촬영을 위해 그렇게 하기로 했죠. 얼마 후 저는 팀을 꾸려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함께 온 평론가인 가스만은 기내식으로 나온 비빔밥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고 옆자리 승객이 김치를 먹을 때는 코를 막았어요. 아시아 음식은 역시 믿을 수가 없고 냄새가 너무 자극적이고 강하다며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하지만 그는
이 여정이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힘든 비행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한국의 한 젊은 PD가 저희를 마중 나왔어요. 저희 단독으로 촬영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한국인의 도움을 받기로 했기 때문이었죠. 한지수라는 PD가 저희와 동행하며 안내를 해주기로 했어요. 오늘 하루는 푹 쉬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로 했어요. 저희는 통영이라는 곳에 가서 촬영을 하기로 계획했어요. 통영에서는 대한민국 굴의 80%가 생산되는 곳이에요. 거의 모든 굴이 통영에서 생산된다고 보면 되죠. 서울에서는 꽤 거리가 있어서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이기로 했어요. 통영은 생각보다 작은 어촌 마을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바닷가 바로 옆이라 그런지 수산시장이 아주 잘 되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어요. 자갈치 시장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죠. 그래도 저는 두 번째 방문이라 조금 익숙했는데 가스만은 아주 신기해하고 있었어요. 역시나 어딜 가나 검은 망에 쌓여서 막 쌓아 올려진 굴을 보며 가스만은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투명한 봉지에는 까진 굴이 담겨 있었고 굴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산물들이 함께 판매되고 있었어요. 가스만은 아니, 이 비싼 굴을 저렇게 대용량으로 판매를 한다고 하며 가스만이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저게 얼마에 팔리고 있는 건지 저에게 물어봤을 때 저는 가격을 말해주었어요. 1kg에 12,00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어요. 가격을 들은 가스만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저에게 숫자를 잘못 얘기한 거 아니냐? 12만 원이라고 라고 되물었어요. 저는 12,000원이 맞다고 다시 말해주었어요. 저도 처음에 가격을 듣고서는 제 귀를 의심했는데 한국의 굴은 정말 싸다고 말했죠. 가스만은 납득이 되지 않은 눈치였죠.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가격이 싸면 분명히 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생산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을 거라며 제대로 확인을 해봐야겠다며 가스만이 이야기했어요. 유럽에서도 제대로 된 양식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가의 판매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한국에서 연간 30톤에 달하는 굴이 생산되는지 납득이 안 되었기 때문이죠. 차라리 잘 된 건지도 몰라요. 이참에 한국 굴 생산의 실태를 파헤쳐버립시다. 아마도 엄청난 스캔들이 될 거예요. 세계적 미식가가 폭로한 한국의 굴. 산업 실태와 같은 제목으로 방송이 된다면 엄청 히트를 칠 수도 있을 거라며 가스만이 말했어요. 저희는 한지수 PD의 도움을 받아 통영수산협동조합의 김 이사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저희가 통영의 굴에 관한 다큐를 촬영하러 왔다고 하니 흔쾌히 도와주겠다며 나섰어요. 그는 40년 넘게 통영의 굴 양식을 이끌어온 전문가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통영 굴은 세계 최고예요. 자부심 하나는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라며 그분이 소개를 했어요. 가스만은 어이가 없다며 코웃음을 치며 세계 최고요? 프랑스 칸칼의 굴도 못 먹어보시고 하시는 말씀 아닌가요? 하며 반문했어요. 김 이사님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칸칼 굴이요? 작년에 먹어봤습니다. 우리 통영 굴하고 비교해보면 우리도 절대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라며 김 이사님이 말했어요. 가스만은 적잖이 당황하며 시골 어촌의 노인이 칸칼의 굴을 아는 게 의심스럽다며 저에게 속삭였어요. 프랑스 정부 대표단이 우리 양식장을 견학하러 왔을 때 같이 시식회를 했거든요. 우리 굴의 수출 상담을 위해서요라며 김 이사님이 말을 이어나갔어요. 저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죠. 김 이사님이 저희들을 안내한 현대식 연구시설에는 최첨단 품질 관리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고 엄격한 품질 관리 과정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어요. 우리는 100년 넘게 이 바다와 함께 살아왔어요. 이제는 전통의 지혜와 현대 기술을 결합해서 최고의 굴을 키워내고 있죠라며 김 이사님이 자부심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연구소 한쪽 벽면에는 각종 국제 인증서들이 걸려 있었어요. FDA, EU 식품안전인증 등등. 저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국제 인증을 보유하고 있었죠.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죠? 저희는 적잖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들의 고정관념이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 바다로 나가볼까요? 우리 굴이 자라는 모습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네요. 김 이사님의 안내에 따라 나섰어요. 배를 타고 양식장으로 향하는 동안 김 이사님은 통영 굴의 역사와 특징을 설명해줬어요.
청정해역의 플랑크톤, 최적의 수온과 염도, 그리고 수백 년에 걸쳐 발전해온 양식 기술까지. 우리는 굴을 단순한 식재료로 보지 않아요. 이건 우리의 자존심이자 역사입니다. 잠시 후 굴 양식장의 모습을 본 저희는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정말 미쳤어요. 완전히 미쳤다고요. 이게 전부 굴 양식장인가요? 끝없이 이어지는 굴발을 바라보며 저는 물었어요. 네, 이게 우리 통영의 자랑입니다. 수천 개의 굴발이 매일 최고의 굴을 키워내고 있죠. 김 이사님이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건 과학이에요. 완벽한 과학. 양식 과정을 지켜본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어요. 굴의 크기와 상태에 따라 다른 위치에 배치하고 수온과 조류를 고려해 최적의 생육 환경을 만드는 과정.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수백 년간 축적된 지혜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프랑스 최고급 와이너리의 포도 재배 과정을 보는 듯 했어요. 양식장을 체험한 후 저희는 처음으로 지금까지 가져왔던 생각들이 매우 편협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저희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굴을 왜 그렇게 싸게 파시는 거죠? 김 이사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굴이 특별한 사람들만 먹는 음식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어야죠. 대중적이라고 해서 특별한 굴의 가치가 변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 순간 저와 가스만은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큰 충격을 받고 만 것이죠. 그동안 우리 평론가들이 믿어왔던 고급 음식에 대한 개념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잠시 후 우리가 굴로 어떤 다양한 요리들을 만들어 먹는지 알려드릴게요. 김 이사님이 말했어요. 저는 한번 경험을 했지만 가스만은 호기심이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통영의 바다에서 시작된 우리의 인식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통영에는 다양한 굴요리 음식점이 많이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레스토랑에서의 요리는 아니지만 다양한 맛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 장담합니다. 김 이사님이 말했어요. 가스만의 황당해하는 표정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좋았지만 삐까뻔쩍한 음식점도 없는 이곳에서 도대체 어떤 음식이 나올지 상상도 못하는 표정이었죠. 식당에 들어가서 주문을 하고 잠시 기다리니 요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음식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식탁을 가득 채워버렸어요. 작은 냄비에선 굴이 쪄지고 있었고 익숙한 생굴도 있었어요. 그 와중에 저의 눈길을 끈 건 버터구이였어요. 굴무침도 있었는데 아주 먹음직스럽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가스만의 표정은 좋지 못했죠. 다양한 양념이 섞인 굴무침, 굴튀김, 버터 요리를 보며 굴 본연의 맛을 해치는 조합들이라며 저에게 실망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우선 먹어보자고 했죠. 말을 이어나가는 찰나 아주 작은 냄비 같은 걸 주더라고요. 처음 보는 모양이라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솥밥이라고 했어요. 옛날 한국인들은 솥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밥을 해 먹었는데 그걸 현대식으로 재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밥 위에는 굴과 전복 등이 올라가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였어요. 김 이사님이 솥밥을 더욱 재미있게 먹는 법을 알려주겠다며 시범을 보여줬어요. 먼저 밥을 다른 그릇에 다 퍼낸 후 물을 붓고 뚜껑을 덮어 놓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건강에도 좋은 숭늉이라는 게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음식 안에서도 다양하게 변형해서 여러 종류의 음식처럼 먹을 수 있게 나오는 한국 음식이 너무나 창의적이고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스만도 꽤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가스만이 먼저 생굴을 먹었어요. 갑자기 그의 표정이 엄청 밝아지더라고요. 저도 따라 먹어봤는데 굴의 신선도와 맛이 너무나 일품이었어요. 그리고 버터구이를 먹은 가스만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맛이 나는 거죠?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식감, 버터의 맛이 진하게 올라오면서도 굴 본연의 맛이 올라오면서 풍미가 더해지는 그 맛이 너무나 맛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맛이에요. 그렇게 말하곤 가스만은 굴 무침도 바로 집어먹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떻게 양념과 생굴이 이렇게 조화롭게 맛이 어우러질 수가 있는 거죠? 한국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낼 생각을 했을까요? 비판과 걱정투성이었던 가스만이 흥분하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김 이사님이 웃으며 한국 전통 음식인 김치도 먹어보라며 건네주셨어요. 자세히 보니 김치 안에는 굴이 섞여 있었어요. 한국의 김치가 유명한 건 알았지만 굴김치는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꽤 놀랐어요. 굴김치는 이 시기에 먹을 수 있는 별미라고 하더라고요. 가스만과 함께 먹자마자 저희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발효 음식으로 알고 있는데 굴의 식감이 살아있으면서도 발효된 특유의 깊은 맛이 나면서 아주 오묘하면서도 맛있는 맛이 나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김치를 따뜻한 솥밥과 함께 먹으니 풍미가 더 살아나는 듯 했어요. 이래서 한국인들이 밥에는 김치를 무조건 먹는지 알 것 같았어요. 배부르게 음식을 다 먹고 나니 김 이사님이 아까 물을 부어놨던 솥을 확인해 보라고 하셨어요. 숭늉이란 걸 만들고 있었다는 걸 깜빡하고 있었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남아있던 밥이 물에 불어서 둥둥 떠다니고 있었어요. 살살 저어서 한 숟갈 먹어봤는데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구수한 맛이 나면서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겠어요? 배는 불렀지만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막 특별히 맛있는 맛은 아니었는데 묘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김 이사님이 밥을 눌러붙게 해서 만든 누룽지라는 게 있는데 누룽지를 가지고 숭늉을 만들어 먹으면 더 깊은 맛이 나고 건강에도 매우 좋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한국인들의 음식 활용법에 대해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음식을 만들 생각을 한 걸까요? 저와 가스만은 충격에 빠지고 말았어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맛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남을 평가하며 살았지만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는 걸 깨달아버린 거예요. 가스만은 진정한 미식은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정성스럽게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미식의 진정한 가치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식문화에 대해 저평가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의 다양한 음식 활용법과 맛에 놀랐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가족들과 함께 와서 굴국밥을 먹는 노부부 친구들과 굴구이를 나눠 먹는 젊은이들, 손주에게 굴전을 먹여주는 할머니들과 이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모습을 보니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한국에 왔을 때 저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니 저도 신기했어요. 저 또한 이런 게 진정한 음식 문화라고 생각이 바뀌었죠. 음식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과 먹느냐가 중요한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것, 그게 미식이었던 거예요. 저희들은 그 본질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김 이사님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이야기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김장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가족들, 이웃들이 함께 모여 김치를 담그는 것이죠. 혼자서는 아주 힘든 일이지만 함께하면 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김장을 하면서 같이 음식도 해먹고 정을 나누는 것이죠. 이렇게 대한민국은 공동체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해 왔어요. 저희들은 그날 한국의 다양한 굴요리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적 가치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어요. 이런 게 단순한 요리를 넘어 가치를 가지는 문화였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통영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저와 가스만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변화의 시작이 되었어요. 취재를 마치고 이탈리아로 돌아와 영상이 제작되는 동안 저는 새로운 칼럼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소중했던 경험과 저와 같은 평론가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표현한 글이었어요. 글을 쓰기 전 글이 공개가 되고 나면 저에게 쏟아질 비난과 시선들이 엄청나게 쏟아질 걸 예상하고 있었어요. 저 역시나 마찬가지였고 특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보수적인 성향이 매우 강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는 정면 돌파하기로 마음먹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더욱 발전하려면 열린 자세와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야 하기 때문이었죠. 얼마 후 저의 글은 완성되었고 예상대로 수많은 비난이 쏟아졌죠. 예상했던 반응이긴 하지만 막상 닥치니 걱정이 살짝 되기도 하고 부담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때 함께 한국에 갔던 가스만이 공개적으로 저를 지지하며 많은 도움을 줬어요. 저는 가스만과 함께 다양한 방송에 출연하고 새로운 글을 쓰면서 저희가 경험했던 부분들,
새로운 가치관에 대한 확고한 생각들을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저희에게 응원을 하고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이런 변화가 엄청난 나비 효과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으며 계속 활동해 나가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자신은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한국은 세계에서도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로 손꼽히죠.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다양한 문화적 시도와 발전이 이루어졌을까요? 엄청난 노력이 쌓인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가 더욱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길 기원해 봅니다. 다양한 한국 음식도 댓글로 많이 소개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해요.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서양 사람들을 보면 아직도 동양에 대한 차별, 편견이 남아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 와서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극찬을 하는 경우가 많죠. 한류 열풍이 그 사실을 말해주죠. 우리나라의 음식, 음악, 콘텐츠들이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한국인이란 이유만으로 관심을 가져주기도 하죠. 저 역시나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이 강하고 뿌듯합니다. 우리의 문화가 더욱 세계로 뻗어나가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리랑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리랑 튜브